190쪽입니다. 자, 추세 연장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세 연장 예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 추세 연장 예측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바탕으로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는 또 시계열 분석, 시간 순서에 맞게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출산 고령화, 출산과 사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어나는 분이 계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내일도 마찬가지, 모레도 마찬가지. 이 출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계속 꾸준히 반복돼 왔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191쪽에 보면은 지속성, 자, 추세 연장 기법을 동원하려면 일단 꾸준히 일어나는 거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규칙성,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근데 태어나고 죽는 거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규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믿을만 해야 된다.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출산과 사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대로 출산이 이루어지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 어떻게 된다. 그게 추세 연장 기법이에요. 자, 2030년 되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되고 2040년에는 더 늘어나고 2050년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지속성, 규칙성, 신뢰성은 이거는 별로 안 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뭐 많이 죽었다든가 또는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통일이 돼가지고 미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딱 끊어졌을 때가 되면은 추세 연장 예측은 써먹질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쭉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세 연장 예측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92쪽에 동그라미 2번 선형 경향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형, 직선형이라는 뜻입니다. 직선형의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게 곡선인지 직선인지에 따라서 만드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곡선을 직선처럼 표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곡선을 다 좁혀가지고 직선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경향은 우리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올라가는 직선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방법이 선형 경향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 193쪽의 인과 모형,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과 모형은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모델이요, 모델. 모형,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스트레스가 결과예요. 원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원인이 뭐냐? 자, 성적, 뭐 애인과 싸웠다, 뭐 엄마 아빠하고 싸웠다,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은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MBTI 검사 같은 거 있죠. 그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모형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인간을 나누는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도 상당히 일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보고 옛날에도 해보고 지금도 해보고 여러 번 해보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 아주 훌륭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인과관계고요. 상관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얘도 얘한테 영향 주고 얘도 얘한테 영향 주는 게 상관관계입니다. 두 개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크게 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용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뭐하고 연결돼. 이게 서로가 이렇게 다 순환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한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94쪽의 시뮬레이션, 이건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가상 모형을 만드는 경우, 보통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큰 거를 그대로 작게 만들어서 뭐 비행기라든가 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미니어처 실험을 하는 경우도 모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 우리가 지진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몇 명 올라타서 지진이 강도 4일 때 이 정도 흔들린다, 강도 5일 때 이 정도 흔들린다를 기계가 이렇게 게임 하듯이 모의 실험 해주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 하면요. 그 게임 이론인데 195쪽에 5번입니다. 게임 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똑똑한 사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생각을 몰라요. 저 사람도 내 생각을 몰라요. 이런 경우, 자, 다시요. 게임 이론은 우리가 뭐 오락을 한다 그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 이제 예측을 하는 방식이에요. 야,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저 사람이 똑같이 A를 선택하면 우리가 얼마 손해보고 얼마 이득 보고,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A를 선택했는데 저 사람 B를 선택했다 라고 가정하면 내가 얼마를 이익을 보고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고, 이런 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이 뭐 추세 연장 기법, 그 다음에 뭐 이론을 가정한 모형으로 예측하는 게 있고요. 모의 실험하는 경우가 있고, 게임 이론을 동원해서 뭐 나의 결정과 상대방의 결정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냥 이 방법은 저 사람이 제일 전문가야, 이 방법은 저 사람이 전문가야, 이렇게 분야가 아주 아주 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